2050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이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있을까? 이 질문 상상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숫자들이 그 미래를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일부 숫자가 말하는 미래.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 OECD는 물론 전 세계 최저입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30년 뒤엔 인구 4천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학교는 텅 비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세금은 줄고, 연금은 무너질 겁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고, 집 한 채 마련이 인생의 목표가 됐고, 탈한국이라는 말이 커뮤니티에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30년 뒤에 한국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2부. 과거에서 들려오는 말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나라는 정말 무너질까요?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남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수많은 민중이 절망 속에 살던 그 시기, 유통되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감록. 이 책은 겉으로는 예언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백성들의 희망 선언문이기도 했죠. 그 안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선은 언젠가 멸할 것이고 이후 진정한 성인의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그 기운은 북쪽에서 내려온다. 사만이 융성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이 말, 요즘 말로 하면 꽤 자극적입니다. 북쪽에서 기운이 내려온다. 정감록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건 단지 이상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북한의 변화 혹은 통일의 가능성, 심지어 DMZ 생태평화지대처럼 해석하기도 하죠.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 불교계에서 예언자로까지 불린 타너 스님. 이분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위에 서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국은 언젠가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이 된다. 유교, 불교, 기독교가 공존하고 동양과 서양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이 땅이다. 지금 들으면 다소 거창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 중에도 조선인 스님으로서 조국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고, 한문과 천문, 역학과 역사에 능통했던 전형적인 동양 지식인이자 직관적 통찰가였습니다. 그의 예언이 오늘날 재조명되는 이유는 그가 말한 문화의 중심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지금 K-팝, K-드라마, K-뷰티, K-영화, K-게임, 전 세계인이 한국의 감성을 소비하고 있죠. 심지어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미국 싱크탱크들은 문화 영향력 강국으로 한국을 언급합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정말로 이게 예언이 맞을 수도 있는 걸까? 물론 타너 스님은 단순한 문화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정신의 중심, 가치의 중심, 새로운 길을 제시할 나라로 한국을 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경제적 성장과 영적인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다소 냉혹합니다. 고령화, 출산율 감소, 극단적 양극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에 대한 피로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봅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한국이 망한다가 아니라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흐름이었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타너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젊은이들의 손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좌절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 지금의 청년 세대에 전하는 말 같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믿고 말고를 떠나 우리의 상상력과 선택이 만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한국은 망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언에 걸맞은 미래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3부, 현실의 단서들.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타너 스님이 말한 중심 국가의 단서들이 이미 이곳저곳에 퍼져 있습니다. 첫째, 기술. 한국은 지금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죠. 여기에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AI 반도체 설계까지 가세했습니다. 우주, 이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고 KF-21 전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기술 국가의 모양새가 조용히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문화.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블랙핑크, 킹덤, 더글로리, 그리고 무수히 많은 K-드라마와 K-웹툰들. 이제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외국에서 인기 있는 작품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수천억 원 단위. BTS의 앨범은 빌보드 정상을 몇 차례나 찍었고 심지어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K-팝과 한국어 수업이 실제로 운영됩니다. 셋째, 안보 경제 영역. 과거엔 수입만 하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K-방산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 중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등과 잇따른 수출 계약, 한국산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까지. 정치적으로도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G7, 나토 회의 초청,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참여 등 이제 한국은 강대국들의 게임에서 실질적 변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게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
콘텐츠는 세계로 나가는데 집값은 하늘로.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 내 삶은 더 각박해졌다는 체감. 그래서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겉은 화려한데 안은 비어있는 국가로 가고 있는 걸까? 예언은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단서가 현실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부. 미래를 읽는 사람들. 예언이 흥미롭다면 분석은 현실적입니다. 한국을 주목했던 대표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배우고 가장 민감하게 바꾸는 나라다. 기술, 교육, 문화, 제도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정보혁명 시대의 가장 적응력이 높은 사회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상가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의 시대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될 것이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집단 지능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누구보다 빠르게 뭉치고 대처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IMF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그랬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오래가는 나라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복구부터 시작하는 나라. 그리고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경제학자는 미래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구조가 아니라 좋은 선택입니다. 기술도 제도도 정책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상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함께 믿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과 데이터, 현실과 직감을 모두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기술과 문화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지금 한국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길은 두 갈래입니다.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그 결정은 정부나 전문가 혹은 예언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든 데이터든 통계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느냐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는 어떤가요? 이제 곧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대한민국은 서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